자, 토마스 홉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에 대한 욕구와 혐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다. 그건 방향성만 다르고 똑같은 어떤 에너지 흐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홉스가 인간의 어떤 감정의 를 설명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완전히 뭐 1000년, 2000년을 유지했던 신학적 인간관 혹은 고대 철학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이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 호르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이성을 3년 이상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3년 정도 되면 어떤 긍정적인 사랑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끊겨서 더 이상 인간에게 호기심도 없고 애정도 없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홉스적인 인간관이죠. 홉스가 생각하는 사랑이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인간이 사랑하려는 심성이 좋은 그런 그 덕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학적인 인간과는 뭐야?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플라토닉한 러브를 해야 인간이 그 신적인 어떤 은총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본성에 맞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죠. 제가 지난번까지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무슨 라이너르트 니버나 리케를 통해서 본 성경 해석, 그다음에 이제 그 마키아벨리, 이렇게 세 가지의 강의를 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날의 인간관, 한국 정치, 세계의 흐름, 이런 거를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마키아벨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세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걸 자꾸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게 훈련이에요. 그 세 가지가 어떤 기본 베이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뭐 중간 정도의 또 하나의 어떤 나의 지적인 가지를 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적인 가지가 한 두세 개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다섯 여섯 개 돼서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정치 사상을 공부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사상을 적용시켜보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기초 문법이에요. 이 문법을 알아야 회화를 하고, 또 회화를 하다 보면 문법을 좀 무시하고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문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토마스 홉스의 이 논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법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토마스 홉스식의 인간 해석과 토마스 홉스식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21세기 국가론과 21세기 인간론에도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2페이지, 내가 가진 책의 181페이지에 보면 선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선악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을 자꾸 해서 그 덕이 쌓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선이고, 그 반대되는 게 악이죠. 중역을 벗어나서 극단으로 치닫는 거,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81페이지, 선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나 어떤 인간의 욕구나 의욕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로서는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의 중호와 혐오의 대상은 악이라고 부르며, 그 경멸의 대상은 비루하고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선악과 경멸한다는 말은 그 말들을 사용하는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된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선악과 경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절대적인 선악과 경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과 악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은 대상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대상 자체의 성질. 내가 자꾸 좋은 일을 하면 그 성질이 좋아져서 좋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없는 것에서는 대인에게서, 또는 국가 안에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또는 서로 다투는 인간들이 동의에 의해 설정하고 그의 판정을 그 일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중재자나 재판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인 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너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요즘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코미디언의 말에 따르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미추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아름다운 것이고 뭐가 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포, 뭐 복수심, 아주 다양한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뭐 지식, 도덕, 뭐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9장이 중요합니다. 9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분류해요. 뭐 정부의 자연과학적인 지식, 정치철학적 지식, 학문의 의미, 뭐 이런 것도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보면 권력, 정치, 명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권력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 뭐고 국가 지위가 뭐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산발적이라 제가 여기서 강의를 뭐 구체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예법의 차이에 대해가 나오는데, 예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에티켓이죠. 그게 아랫대, 소위 덕이죠. 니코마스 윤리학의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토마스 홉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법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딴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의 일을 어떻게 닦고, 친구 앞에서 그의 일을 어떻게 후비어하는가 하는 그런 조그만 도덕의 항목들과 같은 예법의 행동의 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평화와 단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관계되는 인류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행복은 충족된 정신의 휴양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도덕 철학자들이 저서에서 논술된 것처럼 구국 목적 혹은 지고선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거죠. 에티켓이라고 하는 게 행동으로부터 나오고, 덕 있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니코마스 윤리학의 2장에서 덕을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 홉스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류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권력과 관련된 것이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법이고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무슨 뭐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빨 어떻게 닦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중요해요. 13장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가 이제 자연상태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자연상태에서 그 유명했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13장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3장의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돼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인권선언 같은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자연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게 창조했다. 예컨대 때때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신체 면에서 분명히 더욱 강하거나 기민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평가한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란 어떤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장할 수 없는 어떤 이익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 작고 힘이 센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키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 잠자고 있을 때 와서 칼로 찍어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힘이 세? 너는 힘이 약해? 뭐 키가 작어? 이런 종류의 어떤 신체적인 차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왜 얘기했을까? 인간의 자연 상태를 설명하는 이 챕터에서 토마스 홉스가 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을까? 바로 그런 평등,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평등, 힘의 평등에서 무엇이 생겨요? 바로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챕터 제목이 평등에서 불신이 발생한다, 이렇게 챕터가 나와요. 조금만 읽겠습니다. 제 책으로 23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평등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의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것을 향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적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멸망시키거나 굴복시키고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같은 일이 생겨난다. 침입자가 타인의 단독적 힘에 두려운 곳이 없는 곳에서는, 즉 한 상대자가 만일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쾌적한 거처를 만들거나 혹은 소유한다면 침입자는 결석된 폭력을 가지고 그에게서 노동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유나 생명을 박탈하고 약탈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침입자는 다시 그와 같은 다른 상대자로부터의 위험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이 인간의 어떤 평등, 육체적인 평등에서 오는 불신이고, 그 불신이 가져오는 일종의 어떤
이제 폭력 상태가 온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